암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렸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의 아내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호자한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실랑이를 벌일 수도 없어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쁘게 좀 깎아달라고 합니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 못 들은 척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습니다. 사과 모양새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를 뒤로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장을 치른 그분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새벽에 사과 깎아주셨을 때 저 깨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누워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정말 고마워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 건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였는데 그 심정도 모르고 시각장애인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자였던 남편은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었지만 집에서 고정 칼럼을 써서 신문사에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걸려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집안의 모든 물건을 언제나 제자리에 놓아두었고 남편은 시각장애인 특유의 직감으로 모든 것을 혼자 소해낼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늦도록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잠자리를 준비한 아내는 침대에 누워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 서랍장이 남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서랍장을 옆으로 한 뼘 정도 밀어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아내는 졸음이 몰려와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기사 작성을 끝낸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피곤해. 남편도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내 곁에 누운 남편은 불현듯 서재에 불을 끄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곤히 잠든 아내를 깨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살며시 일어난 그가 막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그만 서랍장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불이 번쩍 하고 온몸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듯한 느낌과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안경과 스탠드가 깨지는 소리에 놀란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놀란 아내는 남편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이 피 좀 봐, 피! 구급차가 달려오고 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아보니 심한 충격으로 며칠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뒤에야 아내는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 실수예요. 서랍장을 약간 옮겼는데 그만. 정말 약간이었습니다. 10cm가 될락말락하게 옮겨놓은 서랍장에 부딪혀 눈두덩이가 찢어지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기적은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태어나는 차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눈을 비비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왜요? 눈이 이상해요? 다시 병원으로 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보이는 것 같아, 여보. 아내는 너무 놀라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은 아내 얼굴이 뿌옇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여. 당신이 보인다고, 여보. 아내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고 싶어 서랍장을 밀어놓은 아내의 깊은 사랑이 믿기지 않게 보이지 않던 시력을 다시 찾는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도시락 2개 싸줘. 1개로 부족하단 말이야. 아이가 요즘 부쩍 크려고 그러는지 밥 타령을 하네요. 도시락도 하나 따로 준비해놓고 반찬도 이것저것 담아놓고선 바라보고 섰습니다. 도시락 하나 더 싸는 게 이리도 힘들까 싶어서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며 늦게 오던 아들은 오늘은 시험을 치고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현관에 놓고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도시락 하나는 그대로 가져왔네요. 오늘은 배가 덜 고팠나 싶어 방으로 들어가 보니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석아,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고개를 들어 제 가슴에 안기더니 그제야 큰 소리로 울어버리는 아들. 그동안 하나 더 싸간 도시락은 아들의 짝꿍이 집안 사정으로 도시락을 못 싸오게 되어 싸다 준 거라는 말을 하며 울먹였습니다. 근데 왜 오늘은 그냥 가져왔어?
라고 묻는 말에 친구 엄마가 암 수술하는 날이라 어젯밤 병원에서 꼬박 세우느라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는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이제껏 힘든 친구를 위해 학교를 마치고선 같이 병원에 가 병간호를 해줬다는 말도 함께요. 그랬구나. 친구가 아주 힘들었겠네. 애써 아들의 등을 토닥거린 후 부엌에 와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친구 도시락 싸가랴, 병원에서 간병인 노릇하랴, 이젠 남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 대견스러워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 비오는 저녁, 오늘도 아들은 늦나 봅니다. 9시가 넘었는데 말이죠. 10시가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들어온 아들은 더 걸어갈 힘이 없는지 현관 앞에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고생했네? 엄마, 수술은 잘 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말끝을 흐리던 아들의 눈빛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애절함으로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친구가 초등학교 다니는 남동생이 둘이나 있대. 그렇구나. 말을 잇지 못하고 등을 보인 채 너털너털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제 맘엔 아들의 그림자 위로 겹쳐지는 알 수 없는 애잔함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집에 온 아들이 호들갑을 떨며 엄마! 친구 집에 웬 아줌마가 찾아와서 김치랑 음식을 이만큼 주고 갔대. 헐, 대박.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그치 엄마? 와, 신난다. 저렇게 신난 아들의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 2번 더 지난 한가로운 오후. 엄마, 친구가 그러는데 그 아줌마가 또 왔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청소도 하고 갔대. 진짜 대박이지. 그 아줌마 진짜 천사다. 연신 그 아주머니 칭찬에 침이 말라가는 아들을 보고선 너 그러다가 그 아줌마를 이게 엄마보다 더 좋아하겠다. 벌써 그 아줌마 팬이 됐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엄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들은 매일매일 특종을 실어 나르는 신문기자처럼 친구네 집 소식을 저에게 전하는 게 일이 되어갔습니다. 노을이 구름에 엎혀가는 해질녘,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저의 핸드폰으로 아들이 보낸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을 방금 보았다고요. 친구네 집에서 나오는 저의 모습을 아들이 본 것 같네요. 다시 또 울리는 아들의 문자. 행복을 퍼준 우리 엄마. 내 엄마라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엄마는 붕어빵을 팝니다. 새벽에 일어나 붕어빵 재료를 만들고 속에 들어갈 재료를 만듭니다. 동생과 나는 그런 엄마를 누워서 쳐다보죠. 그럼 빨리 더 자라고 혼납니다. 아빠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멀리 돈 벌러 나가셨다고만 하시죠.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계시지 않았다는 것. 엄마는 항상 처음 만들어진 붕어빵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 맛을 저는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제 동생과 저를 보고 항상 놀립니다. 왜 놀리는지 압니다. 아이들과 저희는 너무 닮지 않았습니다. 아니, 엄마와 우리는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피부가 검은 혼혈아 같았습니다. 한 번도 엄마에게 우리는 왜 엄마와 닮지 않았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친구들과 싸우고 들어와 울었습니다. 왜 싸우고 들어왔어? 하고 다그쳤습니다. 옆집 훈이가 나보고 베트남 깜둥이라고 놀리잖아.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동생을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엄마하고 얼굴이 다른 거야? 다르긴 왜 달라? 너희는 내 붕어빵이야. 너희는 나하고 똑같은 붕어빵이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키우시느라 너무 힘드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던 날 이모와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도 참 저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네. 언니 자식도 아닌데 왜 키워? 그때 그 현장에서 형부와 함께 죽은 불법 체류자 애들이잖아. 그게 회사 잘못이지 형부 잘못이야? 그것을 밖에서 듣고 있는 것을 눈치채신 엄마는 재빨리 뛰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울고 있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내 붕어빵이야. 내 붕어빵이야. 울지마. 넌 내 붕어빵이야. 내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감사의 눈물. 나는 엄마의 붕어빵. 나는 엄마의 붕어빵입니다. 변함없는 엄마의 붕어빵입니다. 빵을 찌는 찜통에 새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뒤편으로 웬 아이 둘이 찐빵을 쌓아놓은 진열장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큰애가 누나인 듯하고 작은애가 남동생인 듯한데 무슨 이유로 찐빵을 쳐다보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 이후 자주 그 애들이 가게 앞을 서성이다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 가게는 동네 어귀에서 찐빵이며 어묵, 떡볶이 등을 파는 작은 분식점입니다. 남편과 같이 장사하며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큰 욕심 내지 않고 아쉬움 없이 살아갈 정도는 되는 편입니다. 그날도 주방에서 음식 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그 남매가 찐빵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유인지 알아봐야겠다 싶어 얼른 손을 씻고 주방을 나서보니 어느새 그 애들은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멀찌감치 떨어져 그 애들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애들은 산동네 골목길을 골목골목 돌아 낡은 슬레이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부모 없이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애들 아빠는 작은 애가 태어나자마자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몇 년 전에 고생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나니 왜 그 애들이 우리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참 클 나이에 배가 고프다 보니 찐빵이 먹고 싶어 그러는 것 같았고 누나는 그런 동생을 달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낮에 본 그 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줄 길이 없을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 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도와주자는 것과 다음에 그 애들이 오면 찐빵이라도 배불리 먹여보내자고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다음날 동사무소에 들러 그 애들 딱한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더불어 큰애 이름이 수키라는 것과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애들 엄마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그 애들이 찐빵을 쌓아놓은 진열장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자 그 애들은 황급히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애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얘들아, 예? 너희들 찐빵 사러 왔니? 왜 빵 안 사고 그냥 가니? 아니요, 그냥 지나치는 길이었는데요? 자존심 때문인지 돈이 없어 찐빵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 혹시 너 수키 아니야? 너희 엄마 이름이 영숙이 아니니? 어? 아줌마가 우리 엄마 이름 어떻게 아세요? 내 친구 영숙이 딸 수키가 맞구나. 세상 정말 좁네. 수키 넌 어릴 적 모습 그대로네. 엄마 친구분이라고요? 응, 너희 엄마랑 둘도 없는 친구란다. 너 아주 꼬맹이일 때 보고 그동안 사정이 있어 연락이 안 됐는데. 그래, 엄마는 어디 계시니? 큰애는 엄마의 안부를 묻는 내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며칠 전에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엄마란 단어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작은 애가 대답을 하더군요. 뭐라고? 아니 어쩌다가. 이럴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어리둥절하며 미적거리는 애들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내 친구 영숙이 알지? 우리 힘들 때 많이 도움받았던 내 친구 애들, 영숙이 애들이래. 정말? 당신이 그렇게 찾아도 연락이 안 되더니 어떻게 만났어? 세상 정말 좁네. 뭐 하고 있어요? 일단 찐빵 따끈하게 데워서 한 접시 빨리 줘요. 응, 그래 알았어. 남편이 준비해준 찐빵과 어묵, 떡볶이 등을 주며 그동안의 사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정부 보조금과 주위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한참 부모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나이에 고생하고 있는 애들 모습에 코끝이 시려왔습니다. 수키야, 이제는 이 아줌마가 너희 엄마한테 진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아줌마한테 이야기해.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이모라고 불러. 그리고 내일부터 동생이랑 매일 여기 들려서 밥 먹고 가. 너희 엄마한테 도움받은 것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래야 너희 엄마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꼭 들렀다 가. 알았지? 그날 이후 그 애들은 매일 가게에 들렀다 갑니다. 밥도 먹고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이제는 나를 스스럼 없이 이모라고 부릅니다. 예전부터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친조카 이상으로 그 애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모자라 생명이 위독해지게 되었고 급히 수소문을 했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습니까? 그 말에 깜짝 놀란 엄마 아빠는 동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야, 지금 형이 몹시 아프단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갈지도 몰라. 좀 아프겠지만 너 피를 형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어? 아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혈이 시작되자 자신의 피가 나오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달랬고 이윽고 주사바늘을 빼자 아이는 울음을 그친 후 눈을 감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얘야, 다 끝났단다. 왜 눈을 감고 있어? 하늘나라 갈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는 헌혈은 해본 적이 없기에 몸에서 피를 뽑으면 죽는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 네가 죽는 줄 알면서도 헌혈을 한다고 했니? 아이는 말했습니다. 전 형이 좋거든요. 모두들 아무 말 못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어느 국밥집에 할머니와 꼬마가 와서 국밥을 한 그릇 시켰습니다. 할머니와 꼬마 사이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할매, 진짜로 점심 먹었어? 그래, 어여 먹어. 가게 주인은 소년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먹는 동안에도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운이 참 좋으시네요. 할머니가 우리 가게 100번째 손님이에요.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국밥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무심코 창밖을 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은 국밥집에 들어가는 손님 수에 맞춰 돌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단골 손님들과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들 하셨나? 국밥 한 그릇씩 먹으러 오지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의 셈이 빨라졌습니다. 돌멩이는 점점 늘어나 어느새 99개가 되었고
마침내 가게 문이 열리며 소년이 할머니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100번째로 온 거 맞죠? 하며 소년이 주인에게 묻자 주인은 웃으며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할매, 이번엔 내가 사드리는 거야. 소년은 할머니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인 부부도 할머니의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저 아이도 한 그릇 줄까요? 하고 물어보자 주인 아저씨께서는 지금 저 애는 먹지도 않고 배부른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소년에게 조금 남겨줄까? 하고 묻자 소년이 아니, 난 배불러. 이거 봐, 할머니 먹어. 이번 대기 언제 올지 모를 연락에 하염없이 핸드폰만 바라보긴 싫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을 닳도록 만지작 연락을 기다렸다. 250만 대구 차고 넘친다던 병원수 그리고 의료진 조급했다. 이러다 괜찮겠지. 삶과 죽음 그리고 긴 이별 내 벨소리는 없었고 연락해봐야 집에서 대기 앵무새 소리만. 그렇게 꺼져가는 막초처럼 희망은 아스련히 사라져갔다. 전염된다. 주위엔 가족도 그 누구도 없다. 죽어서도 철저히 혼자다. 이렇게 먼 길을 나서야 한다. 생애 마지막. 나는 차라리 중국인이고 싶었다. 그럼 입원도 되고 치료도 받고 살았을지도. 생전 내가 뭘 잘못했기에. 모르겠다. 원인도.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누구나 생애 마지막을 내 핏줄, 내 가족과 함께 이길 빌었었다. 전혀 낯선 장소, 난 모를 누군가, 눈길 한 번 없이 떠나긴 싫었다. 죽어서도 가족, 일가 친척, 친구 없이 화장되어 사라질지는 미처 몰랐다. 이 순간 또 다른 누군가는 생애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것이다. 삶과 죽음이 시시각각 교차하는 곳, 이곳이 내가 떠날 곳이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흠뻑 땀에 젖은 의사, 간호사, 의료진, 헌신하는 이름 모를 자원봉사자, 기부자, 군의관, 초임 간호장교, 관계 공무원들, 당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하늘의 슬픔이 가시는 날 대구는 당신들을 꼭 기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영 감사합니다. 고통과 호흡이 가빠오는 생의 마지막에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글을 자신의 폰에 남긴 채 그는 쓰러졌다. 조용히 눈을 감고 생을 마감한 것이다. 소리칠 겨를도 없었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우리 집에 침입을 했고 나를 두꺼운 끈으로 묶어 놓았다. 내 집에 도둑이 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전날 밤 딸네 집에 간 아내에게 자고 오라고 말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가진 돈 있는 대로 다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어. 20대 젊은이로 보이는 사내는 내게 칼을 들이댔다. 소름이 돋았다. 7순이 넘었으니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해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다. 내가 돈을 주면 날 죽이지 않을 거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순간 도둑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스크 위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왜 그리 선량해 보였는지.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그는 도둑질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젊은이, 언제부터 이랬나? 늙은이가 말이 많아. 이상한 소리 말고 돈이나 꺼내. 그는 칼을 내 얼굴에 거의 닿을 정도로 들이댔다. 눈앞에 보이는 칼 뒤쪽으로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죽음이 안 무서워. 자식들도 다 키워놨고 내 손자도 자네 나이쯤 됐을 거야. 이 영감탱이가 빨리 돈 내놔. 그의 목소리는 더 격양돼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돈 줄게. 자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 우리 타협하세.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빌려주는 것이면 어떻겠나. 그의 동공이 커지는 것으로 보아 내 말에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다. 내가 잔머리 굴리는 것으로 보이나. 70이 넘은 내가 젊은 자네만큼 똑똑하겠나. 나는 침을 한번 삼키며 말을 다시 이었다. 만약 이번이 처음이라면 자네 인생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되잖아. 잡혀가지 않아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지금 죽어도 별 후회가 없네만 자넨 너무 아까워. 내가 양보할 테니 빌려주는 것으로 하세. 순간 내가 잘못 본 것인 줄 알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마스크가 옴실옴실거리는 것이 그는 분명 울먹이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간땡이가 부었지. 칼을 쥔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순전히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내 생각처럼 그는 선량한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아이씨 못해먹겠네. 그는 마스크를 벗더니 내 앞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도 목이 메어 그의 등을 다독거렸다. 도둑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도둑질을 하려고. 다 폼이었나. 그는 제 손으로 묶었던 끈을 다시 풀어주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그렇지? 제 어머니가 혈액투석 중이신데 병원비가 너무 밀려있어서요. 한 달 후엔 저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쪼들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장롱문을 열어 깊은 곳에서 금반지와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손주 등록금에 보태주려고 찾아두었던 돈을 그의 무릎 앞에 내밀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은 내가 약속하지 않았나? 빌려주겠다고. 됐습니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붙들었다. 그냥 나가면 도둑이 되는 거야. 나는 도둑에게 이 돈을 빼앗긴 게 아니라 앞길 창창한 청년에게 빌려주는 것이라네. 나중에 갚으면 되고. 그 사람 청년도 울고 나도 울었다. 그는 돈과 폐물을 받아들고 내 집을 얌전히 걸어나갔다. 나는 그를 문 밖까지 배웅해 주었다. 성실하게 벌어 반드시 이 빚을 갚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로등 불빛 사이로 사라져갔다. 고깃배를 타던 아버지가 풍랑에 휩쓸려 세상을 등진 후 어머니는 우리들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짤짤막한 키에 허기진 몸으로 어머니가 자식들의 입에 밥술을 떠 넣을 수 있는 길은 생선함질을 머리에 이고 이 집 저 집 다리품을 파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봐야 가족들 한 끼 식량을 사기도 빠듯한 벌이, 팔다 남은 생선 한 마리와 봉지쌀 조금만 있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와, 엄마다! 12살, 10살, 9살. 고만고만한 우리의 소원은 하얀 쌀밥 한 번 푸짐하게 먹어보는 것. 그러나 언제나 밥은 모자랐고 먹을 것만 보면 우리는 허겁지겁 야단이었습니다. 서로 더 먹으려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끼니마다 밥을 반 그릇씩 남겼지만 남은 밥을 절대로 자식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달려들면 어머니께서는 상을 얼른 치워버리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막내가 유난히 집착한 나머지 상다리를 잡고 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우뚱 기울어진 상에서 어머니의 밥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의 놀란 표정. 저는 그날의 그 풍경을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우리는 그제서야 어머니가 남은 밥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엎어진 밥그릇에서 튕겨져 나온 것은 남은 밥이 아니라 큼직한 무토막이었던 것입니다. 밥그릇에 쏙 들어가게 모양을 내어 깎은 그 무토막 위에는 몇 개 안 되는 밥알이 아슬아슬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100년을 기약하면서 달콤한 연애를 하던 때 두 연인의 꿈은 너무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위해 아파트를 준비하였고 여자는 새 아파트에 맞는 세간도 알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부풀어 결혼 준비를 하던 때 여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회사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고 아픈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보여주었던 새 아파트는 사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도 사실 새 아파트에 가져갈 혼수품을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 말에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월급이 결혼 전에 이야기하던 것과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신혼의 맛에 기쁘게 살았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도 건강을 얻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죠.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였는데 친정집의 형편이 좋아지면서 자기의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해지는지요. 결혼 전 아파트를 보여주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사랑스럽던 신랑이 그렇게 미워집니다. 결국 여자는 그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친정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픔을 이야기하는 여자의 볼에서 아픈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야기를 듣는 여자의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털어놓아야겠구나. 여자의 어머니가 해준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는 혼수용품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여자의 마음이 상할까봐 아파트를 팔아 여자의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보탰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매달 월급에 적지 않은 돈도 여자의 아버지의 병원비로 썼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딸의 눈에서 눈물이 얼굴을 적십니다. 그 눈물은 조금 전 어머니가 흘렸던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나와 결혼할 때부터 벙어리의 귀머거리다. 물론 나도 약간 수아마비지만 벙어리 아내가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내는 수아를 하는데 나도 수아를 뒤늦게 배우려니 처음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였다. 다행히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였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일찍 사춘기가 왔는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다. 엄마! 쫓아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안 들려? 저리 가라고. 아이는 아내를 밀치며 학교로 간다. 나는 아이를 붙잡아 따귀를 때렸다. 처음으로 아이를 때린 것 같다. 이 녀석이 어디서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야. 아이는 엉엉 울기만 하고 아이 엄마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나를 말린다. 그 후로 아내는 어디가 많이 아팠는지 혼자 병원을 다닌다. 내가 쫓아가려 해도 절대 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아내는 어디가 아팠었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느 날 아이가 또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엄마 솔직히 난 엄마 창피해. 아이들이 엄마 벙어리 귀머거리라고 놀린단 말이야.
친구 있을 때 나 모른 척하라고. 아휴, 답답해. 속 위에 경일 끼지. 아이는 엄마가 안 들린다고 엄마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구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듣다가 화가 나서 너 이 자식 이리 와!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지 알고 화들짝 놀란다. 아내는 또 내가 아이를 혼낼까봐 말리기만 한다. 나는 화를 내며 이놈의 기집애야! 너만 창피해? 나도 벙어리 마누라랑 사는 거 창피해. 어디서 엄마가 귀가 안 들린다고 함부로 그따위 말을 해? 아내는 그냥 우리를 말리기만 한다. 그때 벨소리가 울린다. 아내가 일단 싸움을 말리다가 달려가 문을 열어준다. 택배기사가 왔다. 나는 아이를 혼을 내다가 갑자기 멈췄다. 아이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며 엄마 얼굴을 쳐다본다. 벨소리에 뛰쳐나간 아내. 아내는 아이를 보면서 웃으며 고개만 끄덕끄덕거려 주었다. 아이는 엄마에게 달려가 통곡하며 미안해 울기만 한다. 그녀는 이미 병원을 다니면서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에게 수화로 말을 한다. 엄마는 네가 부끄럽다고 말할 때도 그 부끄럽다고 하는 소리조차 사랑스러웠어. 미안하지만 난 당신 사랑하지 않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가 말했다.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울었다. 그는 미안했지만 등을 돌리고 집을 나왔다. 아내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꺼냈다. 집, 자동차, 부동산, 현금. 그 중에서 당신이 30% 가져.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탁자에 아내가 써놓은 편지가 있었다. 눈물이 얼룩져 있어서 혹시 마음이 흔들릴까봐 읽지 않으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읽어내려갔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다만 한 달쯤 시간을 갖고 싶어. 한 달만이라도 아무 일 없는 거. 그리고 이혼 조건으로 한 가지 부탁만 할게. 당신이 결혼 첫날 아침 출근 때 나를 안아서 거실에서 현관까지 갔던 것처럼 한 달간만 그렇게 해줘.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 달이면 끝날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첫날 거실에서 아내를 들어올려 안았을 때 몹시 어색했다. 몇 년간 우린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까. 10보를 걸어 현관까지 갔을 때 뒤에서 아이가 박수를 쳤다. 멋있다면서. 그는 아이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내를 내려놓고 출근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나아졌다. 아내는 그의 가슴에 적극적으로 기댔고 블라우스에서는 향기가 났다. 피부에 잔주름을 보면서 그동안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결혼해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조금 미안했다. 셋째 날, 넷째 날 아내를 들어올렸을 때 오래전에 친밀함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게 자신의 10년을 바친 이 여자. 다음날 또 다음날 아내를 안아나르는 것이 익숙해졌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었다. 옷들이 모두 커져버렸다며 투덜댔다. 그러고 보니 아내를 들면 들수록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혼 걱정에 야위어가고 있는 중일까? 또 다른 아침 아들이 들어오더니 엄마 안고 나갈 시간이에요 라며 미소를 짓는다. 녀석에게 이 일이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아내는 아이를 꼭 껴안는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다. 그는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혼을 취소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나온 뒤 꽃집에 들려 부케를 샀다. 부케엔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아침마다 들어올릴게 라고 써달라고 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다. 여보, 미안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나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소리쳤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잠든 듯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죽어 있었다. 아내가 남긴 편지에서 위한 말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는 자신의 시한부 삶을 받아들였고 아들에게 다정한 부모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부케를 떨어뜨리며 그는 주저앉은 채 아내를 안고 한없이 운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은 채 우울하게 지냈다.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팠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애꾸눈으로 살아가냐며 투정을 부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꽤 시간이 지나 드디어 청년은 붕대를 풀게 되었다. 그런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한테
나의 장님 몸뚱이가 침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다 잇지 못했다. 남극에서 운석 탐사를 하던 대원들에게 25년 만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8마리의 썰매견과 함께 빙판과 눈밭을 탐사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탈출하는 헬리콥터는 사람도 겨우 빠져나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썰매견들은 당연히 방치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최대한 많은 먹이를 남겨두고 떠나야 했죠.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꼭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갈게. 철수하던 대원들은 개들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먼저 탈출시킨 후 돌아와서 개들을 데려갈 예정이었지만 더욱 나빠진 기상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땅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개들을 구하기 위해 대원들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개들을 구출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개들을 구하기 위해 남극으로 가려고 했지만 폭풍을 뚫고 날아갈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대원들은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추위에 굶주리면 개들 죽었을 거야.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중 한 사람은 썰매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힘으로 비용을 마련하고 어렵게 지구 반바퀴를 돌고 돌아서 175일 만에 남극으로 갑니다. 너무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썰매견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개들은 주변의 다른 짐승들을 사냥해 먹으며 여전히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눈밭을 가리며 달려오는 개들을 끌어안고 남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6년 상영된 영화 에이트 빌로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1959년 남극기지에서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썰매견들은 자연의 거친 도전 앞에 유일한 생존의 힘은 강한 믿음이었습니다.